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벌써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영 외교광장 이사장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참석을 했어요. 예. 나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가시는 겁니까?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예. 제가 보기 지금 참여 자체보다 훨씬 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지였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필 죄송합니다. 해필 그때 나토가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바꿉니다.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나토는 원래 아시다시피 냉전 중에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함께 자본주의의 하나의 유럽의 이 집단 동맹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탈냉전에 오면 집단 동맹이 없어지니까 바르샤바는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죠. 그러면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나온 얘기가 뭐냐? 이걸 살려두고 러시아와 잘 협력해서 유럽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유엔의 지역기구 역할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코소보에도 들어가고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다가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바꿨습니다. 다시 어떻게 바꾸냐? 다시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예. 적이란 말까지는 안 했지만 러시아는 위협이라고 그랬고 맞아요. 중국은 도전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 다시 동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국이 옛날, 생기는 겁니다. 옛날. 옛날 냉전으로 냉전 돌아가는. 시대. 적어도 미국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한국만 데려간 게 아니라 미국이 보기에 자기들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말 잘 듣는 동맹 4개국을 그때도 갔고 올해도 갑니다. 한국,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네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참. 왜냐하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서양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준 회원국 수준의 협력 관계로 올리겠다라고. 그리고 해요. 지금 일본에도 문제가 됐죠. 나토 예. 지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죠. 일본 예.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나토 사무소가 생길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ITPP라는 게 뭐냐 하면 네. 전체적으로 동맹이나 제도화를 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각 지역 그 섹션 그 이슈별로 협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ITPP는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그렇죠. 하면. 예. 그럼 뭐냐면 11개, 12개 분야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전부 제도화하는 건데 네. 이게 전체 제도로 준 회원국이라든지 동맹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동맹을 하게 되면 차후에 실질적인 동맹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엔과 달리 나토는 유엔은 뭐 평화유지군만 간다든지 즉 무력 개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엔군이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렇죠. 평화유지군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나토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무력 행동을 할 수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방미 직전에 로이터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대만 문제하고 네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건데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의 문제, 다시 말해 지금 우크라이나죠.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나토에게 올라타서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네. 중국의 문제라든지 아시아 문제에 나토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믿는 나토 동맹하고 아시아 동맹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구태 분쟁에 안 들어가야 되는 분쟁에 말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문제가 됐을 때 나토와 한미일이 하나의 동맹 형성이 돼서 북방 세력인 북중러와 대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EU나 G7하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EU와 거의 예를 들자면 지금 일종의 회원국은 겹치지만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EU와 우리가 협력을 한다는 건 얼마든지 찬성해도 괜찮지만 나토와 이렇게 엮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군사동맹 냉전 시대에 냉전에 맞춰서 만들어진 군사동맹이다라는 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단순히 유럽 국가와 우리가 협력이 깊어진다 친하게 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서 근데 만찬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예. 이게 나토 가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보시면 이 나토도 사실상 한 50년 전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엑스포도 저는 우리 엑스포에 우리나라의 외교를 집중하는 게 꼭 50년 전에 올림픽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한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분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연 한국의 외교를 집중해서 그동안 안에 국제 관례가 사우디는 미리 준비했고 많은 국가들에게 이미 지지를 약속받았는데 들어가서 그들 국가에게 한국으로 지지를 바꾸라고 하는 게 맞느냐? 네네. 라는 부분의 외교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부산이 유치하면 뭐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그렇게 기쁘겠지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제를 달고요. 예, 네. 예. 그게 오히려 세계 많은 국가들과 외교적 신뢰 관계를 해칠 수도 있는 그렇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부산 유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좀 굉장히 걱정이다. 자, 두 가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오염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상하다 싶었던 게 지금 이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 직전까지도 네. 언제 만난다 이게 언론에 안 나왔어요. 네. 이건- 저는 모르죠. 왜 안 그거는-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어레인지 돼 있던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 원인이 돼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만남이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 한일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만나서 따지거나 대책을 마련할 기회라기보다는 예. 다시 일본이 어려움에 빠진 걸 한국이 오히려 변호해 주는 정상회담이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언론이 만약 보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국민의 기대가 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에 있을 건데 전자로서는 그렇죠.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후자로 결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응원하는 기시다 총리를 응원하는 정상회담이 될까봐 아니 뭐 물론 응원도 해야 되겠지만 응원도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도 국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와중에 요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게 미국 정찰기 대응이냐 아니면은 지금 나토에 간 것 아까 얘기하신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토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응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때는 약간의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데 북한을 볼 때 그중에 네. 잘못된 분석의 프레임이 뭐냐면 북한의 모든 행동이나 도발은 외부에 보이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미국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핵전력 증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 맥락에서 택일을 하거나 택월을 하는 거 그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전체 계획 중에 이때가 제일 다른 효과까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해석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하긴요 기술이 그거에 맞춰서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개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할 걸 다음 주에 할 걸 이번 주에 한다 이 정도는 고려가 저는 될 거라고. 그래서 예,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독립 변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또 더 재미있었던 것은 더 눈여겨보는 것은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던데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남측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지칭하면 우리도 북측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해줘야 되나? 네. 왜 우리 민족끼리 네. 그다음에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그 남과 북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북한이 이제 국가를 중요시하고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상 국가나 국가를 중요시하는 게 네. 지금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이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얘기가 통일부를 폐지시키면서 네. 폐지를 결정하면서 뭐 실패했습니다만 네. 하면서 북한을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외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외교부가 상대하면 되는 상대하면 되는 문제라 거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예, 지금은 통일부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통일부에 사실 통일을 원하는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든지 반통일 인사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의 강경을 하고 그리고 북한을 관리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을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 네. 그때와 비슷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북이 동시에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결국 지금 왜 자꾸 미국의 정찰기 이걸 걸고 넘어지느냐 하면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미일이잖아요. 네, 한미.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중러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남한과의 특별한 관계, 그다음에 북미회담이라는 것들은 이제 지나간 거다. 네.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로 가는 것이고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네.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리고 남쪽에서도 사실은 뭐 헌법부터 바꿔야 될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예.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고려했을 때 북쪽도 아이고 이제는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 뭐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관뚜껑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이게 확실히 하는 건데요. 예. 저는 통일부의 기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예. 그러니까 통일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네. 당장에 지금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통일부에 대한 용산에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를 기능 부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에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지지를 받게 되고 또는 생각하는 거에서 총선 이후에 뭐 오히려 뭐 만약에 조건에 승리했다면 네. 통일부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성부를 없애기 위해 여성부 장관 맞습니다. 가 계시고요. 그렇죠.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가 계시는 거 아니냐. 세종연구소를 없애기 위해서 세종연구 이사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뭐 여성부 장관을 그 여성부를 없애기 위해서 보냈다는 건 뭐 본인들도 한 얘기니까 그건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통일부 장관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간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적어도 된다. 기능 부전을 시키고 왜냐하면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북한 붕괴론이나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보낸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 윤석열 총리하고 기시다 총리 메시지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만났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는데 왜냐하면 윤 대통령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항의하고 네. 뭔가 조금 양보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거꾸로 기시다 쪽에서는 처음보다 막상 하려니까 국내외에서 반대가 크단 말이에요. 기시다 총리 생각보다 입장에서 점점 막상 방류하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국 정부일 텐데 그런 점에서 기시다가 이것을 제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무리해서 강제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쪽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행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봐라 결국 그렇게 한 게 돌아온 게 오염수냐 이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만약 주변 국가들을 들으면 우리가 오염수 방출 국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계속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제가 기시다 총리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총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묻던 게 자 오염수 방류 일본은 국익이 뭔지 뭐 대략 짐작은 하겠어요. 근데 한국이 얻게 되는 국익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12년 전, 13년 전 일어난 자연재해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면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가 아주 돈독해지는 이것이 국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제동원 해법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반잔을 채우면 일본이 반잔을 채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반잔이 아니라 빈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만에 하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학이라는 것이 100% 확정이라는 거 없는데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걸 늦추고 조금 더 검증하고 또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펀드가 문제면 펀드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고체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해서 일본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지 일본의 일방적인 것들을 우리가 편드는 것이 과연 신뢰가 높아지는 것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데서 계속 밀리게 될 것입니다. 영토 문제.
지금 일본 한일 관계가 우리가 그냥 눈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지금 나토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 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 돈 내고 무기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토랑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폴란드가 결국 우회 수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우회 그렇죠. 지원국 중 하나였단 우회 말이에요. 지원국. 물론 원희룡 장관하고 가가지고 우리가 복구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인 것이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지금은 사실상 폴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문제인데 저는 신탁기금에서 끝났으면 그건 좀 다행인데 이게 결국 계속 한일 관계가 깨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분쟁국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토의 전략에 우리가 편승해서 우크라이나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나토 지부 생기겠는데요, 한국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러나 뭔가 모르게 사무소나 나토와 연결되는 고리가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준회원국 되고. 왜냐하면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데 여기 사무소 없이 되겠습니까? 네. 이 중국 러시아 관계 이 방향으로 정말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 러시아 관계는 적어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한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긴장이 높이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국익에 뭔데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안 하는 것.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윤 정부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군하고 아군만 있잖아요. 한미일 북중러. 그렇죠. 그런데 외교는 회색지대입니다. 네. 전쟁은 흑백론이라면 지고 이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하고도 이익이 되면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군하고도 우리의 국익이 하면 철저하게 협상해서 우리 걸 얻어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 아군이라고 정해버리면 구려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고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자극하고 안 건드려도 되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살상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이 관계를 파탄내는 게 외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고 또 뭐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는 저는 시점입니다.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느 감정, 반중 감정이 높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 정부를 탓하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욕하게 될 것이다. 그럼 국내 정치를 잘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국민들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